자, 봅시다. 이제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으로 넘어갈게요. 267페이지부터 267페이지부터 봅시다. 여기는 이제 원 간섭기가 시작된 거겠죠. 원 간섭기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원 간섭기 봅시다. 이 원 간섭기는 원종, 아까 우리 태자 중에서 원나라에 강화 맺으러 갔던 태자가 있었어요. 고종의 아들, 그 원종부터 시작해서 이제 원 간섭기가 시작이 되죠. 자, 이 원 간섭기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했던 거는 일본 원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일본 원정이 먼저 등장을 하죠. 자, 일본 원정은 1차하고 2차 원정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1, 2차 모두 다 실패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원정에 실패를 하게 된 건 태풍이 불어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1, 2차 원정이 실패하게 되고, 자, 2차 때 여기다가 뭘 설치하냐? 정동행성을 설치하게 되죠.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동쪽을 정벌하러 가는 관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 원정, 일본을 쳐들어갈 때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하게 되는데, 자, 다시 일본 원정 얘기를 좀 해보면, 자, 일본 원정을 하려면 우리가 일본을 가야 되는데 일본을 어떻게 가야 돼요? 배를 타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원나라는 뭐에 약하다고, 몽골족 원나라 뭐가 약하다고 했냐면 해전이 약하다고 했고, 해전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물자, 그러니까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은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된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이때 새로 만든 배만 몇백 척에 달할 정도로 이렇게 배를 새로 건조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수군, 우리나라는 또 수군도 괜찮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징발하여 여기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일본까지 쳐들어가려고. 자, 그런데 실패한 이유는 태풍이 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거를 신풍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를 지켜준 신령스러운 바람이다 라고 하고, 이거를 카미카제라고 하죠. 2차 세계대전 일어났을 때 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가미가제 특공대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젊은이 아니죠. 여기는 어린 학도병, 이런 아주 어린 학생들을 경비행기 같은 조그만 그런 비행기에 태워서 미 군함으로 뛰어돌도록 하는 자살 특공대예요. 그게 바로 가미가제 특공대고, 이 가미가제 특공대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는 나라를 지켜라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태풍이 불어서 실패를 하게 됐다. 하지만 이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기구, 자, 일본 원정을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고, 이게 실패했으면 없어졌어야 되지만 이거는 그대로 놔줘서 내정 간섭 기구로 사용을 하게 되고, 정동행성의 장을 우리가 승상이라고 하는데, 이 승상은 고려의 왕이 겸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정 간섭 기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정동행성 중에 이문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동행성 이문소. 이 정동행성 이문소가 정동행성 밑에 있는 관청 중에 하나인데, 이 중에서 가장 불법적 사법 기구, 그러니까 이 정동행성도 나쁜 거지만 정동행성 이문소가 더 악랄하게 나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불법적 사법 기구예요. 자, 그게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일본 원정은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영토 상실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영토를 빼앗겼다 이 말이에요. 영토를 상실했는데, 자, 봅시다. 고려라는 나라가 사라진 건 아니죠. 우리 아까 얘기할 때 몽골족이라고 하는 애들은 되게 무서운 애들이어서 점령하면 다 포함을 시켜버린다. 몽골로 편입을 시키는데, 이렇게 나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게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몽골족이. 그런데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그대로 놔두기로 하죠. 이런 거를 불개토풍이라고 하거든요. 즉 고려의 풍습은 그냥 놔둬라. 그래서 원나라의 세조, 즉 쿠빌라이라고 하는 황제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고려는 중국으로 포함 안 시킬게. 그냥 놔둘 거야. 너네의 풍습은 내가 유지시켜줄게. 이거를 불개토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개토풍이라는 건 너네의 풍토를 고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는 그대로 유지를 할게. 자, 그러면 고려라는 나라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대신에 자, 원나라의 황제가 고려의 왕을 통해서 고려를 다스리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직접적 지배, 간접적 지배죠. 그래서 원나라는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고려 왕을 통해서 간접 지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간접적 지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간접적 지배를 하고 있는 그 중에서도
영토를 빼앗아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 안에 있는 우리나라 영토 중에서 몇 군데는 원나라가 직접 다스렸다. 그러니까 뺏어갔다는 얘기가 말하잖아요. 땅을 뺏어갔다. 그래서 이렇게 뺏어간 땅이 세 군데의 땅이었어요. 세 군데 땅을 원나라가 직접 다스렸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은 뺏어간 거예요. 우리가 뺏긴 땅이죠. 그럼 어디냐? 자, 동령부라고 하는 이건 관청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동령부는 서경에 설치했죠. 서경의 동령부. 서경의 동령부. 서경, 즉 자비령 이북에 동령부를 설치했죠. 자, 그 다음에 탐라총관부. 자, 탐라총관부는 어디일까요? 제주도겠죠. 그래서 탐라총관부는 제주에다가 자, 그리고 이 탐라총관부를 설치하고 여기에 말을 많이 키우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아까 뭐를 진압한 이후부터. 삼별초 진압한 이후부터. 그래서 여기에다가 탐라총관부를 설치하고 이 땅을 뺏어간 거죠.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 쌍성총관부를 설치했는데 요거는 화주. 화주라고 해서 천령 이북의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화주라고 하는 지역을 뺏어갔죠. 그래서 이 세 군데 땅은 원나라가 직접 관리했다. 즉 직접 관리했으니까 뺏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토를 뺏긴 거구나. 그래서 영토 상실인 거죠. 자, 그런데 요 두 개의 지역은 나중에 다시 돌려줘요. 자, 우리나라 충렬왕 때, 충렬왕은 원종의 아들, 충렬왕 때 우리나라가 달라고 요구를 해요. 다시 돌려줘.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반환, 다시 되돌려주게 되죠. 그래서 충렬왕 때 이 두 지역은 반환을 받았지만 요 한 지역은 끝까지 안 돌려준 거예요. 나중에까지. 요건 안 줬어. 그래서 결국에는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뺏어와야지. 그쵸? 무력으로 뺏어와야 되죠. 그래서 공민왕 때 탈환. 공민왕 때 요거는 탈환이니까 무력으로 뺏어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공민왕 때 탈환. 자, 그래서 쌍성총관부는 나중에 공민왕 때 여기 차지한 지역이 어딘지 이게 다시 한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공민왕 때 탈환하게 된다. 그게 이제 영토 상실이고. 자, 그 다음에 관제가 격화되죠. 그래서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관제 격화 나와 있어요. 자,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용어라든가 아니면은 관청, 관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격화 한 단계씩 낮아져요. 그래서 관제라든가 또는 왕실의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격화되더라. 격화는 낮아졌다 이 말인데 우리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 체제가 한 단계씩 낮아진 이유는 우리나라가 원나라의 부마국이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원의 부마국이 되었다. 부마가 뭐냐면 왕이나 황제의 사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왕이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충렬왕, 우리 아까 충렬왕이 원나라의 제국대장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나라의 사위의 나라가 됐으니까 이제 자식의 나라가 된 거잖아요. 부모의 나라가 있고 자식의 나라가 있으니까 부모의 나라에서 썼던 똑같은 제도들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관청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한 단계 다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관제와 용어의 격화인데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268페이지 보시면은 원간섭기의 고려 관제의 변화와 왕실 용어 격화 해서 나와 있죠. 말하자면 관청의 이름 또는 어떤 왕실의 용어 이런 것들을 한 단계 전부 다 낮추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만 체크해 볼까요? 일단 아까 고려 중앙 정치 조직에서 핵심이 되는 건 이성육부 체제. 그리고 중서문화성만큼 중요한 기구가 중추원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정도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성이면은 중서문화성. 그리고 또 하나 상서성. 자,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성이죠. 이성은 하나로 합쳐지게 돼요. 하나로. 그래서 이성을 합쳐서 뭐가 돼요? 첨의부가 되는 거죠. 첨의부. 거기 보시면은 첨의부라고 나와 있죠.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육부. 이병, 호형, 예, 공의 육부는 전리사, 판도사 이런 식으로 해서 4개로. 그래서 육부가 사로 낮아져요. 부보다는 사가 낮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육부, 6개의 부서를 4개의 관청으로 낮춘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추원이 있었어요. 중추원은 첨의부로, 첨의부란다. 밀직사로. 그래서 중추원은 밀직사로 바뀌었고, 자,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 도병마사가 뭘로 바뀌었어요? 네, 도평의사사. 그런데 이거는 좀 봐둘 것이, 자, 여러분 보세요. 도병마사가 뭘로 바뀌었어요?
도평의사 사로 바뀌었죠. 그럼 이거는 낮아진 거? 사가 사로 바뀌었는데 여기는 보시면 성이 부로 바뀌던가 부가 사로 바뀌던가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낮아진 거죠. 그런데 얘는 사가 사로 바뀌었죠. 이거는 관제 격하는 아니에요. 그냥 용어가 바뀐 거예요. 명칭이 바뀐 거고 역할이 늘어난 거지 관제 격화된 거는 아니다. 사가 사로 바뀌었으니까 그쵸? 낮아진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도병마사가 도평의사 사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관청의 관직의 변화죠. 자, 그 다음에 보통은 조나 종으로 끝났어요. 왕의 명칭이. 우리나라 왕의 명칭은 뭐 성종, 태조 이런 식으로 조나 종으로 끝났으면 이제 왕의 명칭이 뭘로 바뀌었냐? 충, 무슨, 왕. 그래서 앞에 충자가 붙죠. 이거는 당연히 뭐 원나라한테 충성하겠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충, 무슨 왕. 충렬, 충선, 충숙, 충해, 충정, 충목 이런 식으로 앞에 충자가 붙게 된 거는 우리가 한 단계씩 낮아졌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또는 뭐 태자를 세자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뭐 폐하를 전하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도 왕실의 용어가 한 단계씩 낮아졌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보시면은 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정간섭기구 한번 봅시다. 내정간섭기구로는 뭐가 있나? 자, 아까 우리 일본 원정에 동원됐을 때 2차 원정 때 설치한 관청이 뭐였어요? 정동행성. 그런데 이거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내정간섭기구로 활용했다. 자, 그래서 정동행성. 그리고 이 정동행성의 장은 아까 고려 왕이 겸직했다고 했었죠. 자, 정동행성 중에서도 가장 불법적인 사법기구로서 가장 악랄한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정동행성 이문소. 자, 그 다음에 순마소라든가 그 다음에 뭐 다루가치는 몽골의 1차 침입 때 설치해놨었죠. 그래서 다루가치라든가 뭐 마노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정간섭과 관련된 그런 관청들, 기구들, 관리들 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이 있었어요.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도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여자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끌려갔던 여자들을 공녀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녀로 원나라 끌려갔던 사람 중에 굉장히 높은 자리에까지 올랐던 사람도 있죠. 여자도 누구예요? 기황후. 우리 많이 들어봤던 기황후, 드라마로도 나왔던 기황후 같은 경우는 공녀로 끌려갔다가 왕실에 들어가서 이제 궁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황제의 눈에 띈 거예요. 그리고 황제의 서열 2위 부인까지 올라가게 되고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황제의 마지막, 그러니까 원나라 마지막 황태자의 모후, 엄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권력을 누렸겠죠. 그리고 이 기황후의 오빠가 기철. 그래서 기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민왕 때쯤, 그래서 이 공민왕을 폐위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자기 측근을 안 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왕위를 막 바꾸고 막 왕을 바꾸고 하는 것들까지도 원나라 입김이 작용을 또 많이 했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공녀 또는 뭐 여러 가지 금은 세공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이 있고 이제 좀 특이한 것만 써보면 응방이 설치되기도 하는데 이 응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매를 길들이는 관청이 응방이에요. 응방이 뭐냐면 이 당시에 원나라의 귀족들의 취미생활이 매를 이용해가지고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는 독수리과에 해당하는 맹금류, 새예요, 새. 그래서 얘를 어렸을 때부터 기를 들여요. 이런 데 막 앉혀가지고, 알죠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여기 막 앉혀가지고 기를 들이는데 이렇게 기를 들이면 이 매가 사냥을 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뭐 이제 활을 쏴서 사냥을 하면 그거를 물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기를 들이면 이제 사냥하는 데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귀족들이 그런 것들을 원나라 귀족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 매를 길들이는 관청을 고려해서 만들 정도로 이렇게 징발을 많이 당한 거죠. 그게 응방이라고 하는 관청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피해를 입은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풍속이 유행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몽골의 풍속이 우리나라에 와서 유행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나라 여자들이 많이 끌려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풍습이 원나라에서 유행을 하기도 하는데 특히 원나라 풍습이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걸 몽골풍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나라 풍습이 몽골에서 유행하는 걸 고려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몽골풍 이 원나라의 풍습이 전해지면서 변발이면 이렇게 왜 뒤에만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닦는 그런 머리 있잖아요.
그런 머리라든가 또는 호복, 그러니까 원나라의 복색을 옷을 입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몽골풍이 유행을 하기도 하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269페이지 인적 자원 수탈, 물적 자원 수탈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살펴볼까요? 5번 보시면 동로화 제도라고 되어 있죠. 동로화는 뭐냐? 원나라 공주가 결혼을 하러 이제 오죠. 우리나라에 결혼해서. 그래서 이 여자와 우리나라 왕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원나라의 인질처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 물론 모든 원 간섭기에 다 동로화 제도가 실시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초반기에는 이렇게 동로화 제도가 실시돼서, 그러면 우리나라 세자인데 원나라에서 자라니까 고려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고 원나라 사람처럼 자라죠. 그래서 그 세자가 우리나라의 왕이 되러 오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모를 뿐 아니라,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정치도 못하겠어. 낯설어. 그러면 누구랑 같이 정치를 할 수밖에 없냐면 나랑 원나라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왕의 측근이라든가 아니면 뭐 내관, 내시죠 말하자면 그런 뭐 환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정치를 맡기게 돼요. 그럼 정치가 또 엉망이 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게 바로 동로화 제도. 자, 그다음에 심양왕이라고 해서 이 만주다 요동지방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 관청을, 그러니까 관직을 마련했는데 그 관직을 심양왕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제 왕은 아니지만 그냥 이름이 심양왕이에요. 관직의 이름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이 왕권에 저항하는 경우가 생기더라. 그래서 문제가 되더라. 그게 바로 심양왕 제도고요. 중조라고 하는 건 왕을 원나라의 어떤 입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충렬왕이 아버지였고 충선왕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충렬왕한테 문제가 생기자 원나라에서 왕을 바꿔요. 아들로. 그래서 충렬왕이 왕이었다가 충선왕이 왕이 되는데 그 충선왕이 또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까 아버지 충렬왕을 다시 왕에 앉히죠. 이렇게 원나라의 입김에 따라서 왕이 계속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왕을 두 번 하는 경우도 생겨. 그거를 중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일들이 생기게 되는구나 알 수 있죠. 한 장 넘기시면은 원의 문화 전파 나와 있고 몽골풍 유행. 자, 오른쪽 보시면은 몽골풍 유행, 어떤 것들이 몽골풍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원나라의 풍습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들이 거기 나와 있죠. 연지는 연지곤지 알죠, 여러분? 그 패백 같은 거 할 때 연지곤지 그거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족두리는 여러분 알죠?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거. 그거에다가 만두, 소주, 마마, 수라, 무수리 등의 말. 그 다음에 변발, 호복. 그 다음에 사람의 이름에다가 뒤에 무슨 치라고 붙이는 뭐 장사치, 벼슬아치 이런 어떤 명칭도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시험에는 이게 제시되고 다음에 용어들이 유행하는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최소한 이게 몽골풍이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당시에 그러면 지배층으로 성장한 사람들, 주로 원나라와 친한 세력들이 이때는 지배층으로 성장하겠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원나라와 친한 애들, 권문세족, 친원 세력이죠. 그래서 친원 세력들을 우리가 권문세족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가로 1번 보시면 권문세족의 대두. 자, 사실 권문세족이 무조건 친원 세력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문벌귀족 중에서 남아있는 가문들, 그리고 무신집권기에 성장한 가문들, 거기에다가 원나라와 친한 가문들, 이런 가문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권문세족이라고 하고, 원간섭기에 득세했던, 권력을 차지했던 이런 세력들이 바로 권문세족이죠. 그래서 이 권문세족들이 이 원간섭기에 득세를 하다가 나중에 고려 말로 가면 신진사대부의 비판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밑에 이제 가로 2번부터 쭉 나와 있는 거는 각 왕의 업적이에요. 그래서 충자 붙은 왕들 중에서도 우리가 몇 명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미리 얘기하면 충자 붙은 왕들 중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왕은 충선왕이에요. 충자 붙은 왕 중에 시험에 제일 많이 언급되는 왕은 충선왕이다. 그러므로 충선왕은 잘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충렬왕부터 한번 볼까요? 충렬왕부터. 자, 충렬왕은 전민병정도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민병정도감은 충렬왕 때 처음 만든 건 아니고요. 원종 때, 그러니까 충렬왕의 아버지 원종 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이
충렬왕 때도 있었고 나중에 공민왕 때도 설치되고 하는 게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관청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홍자번의 편민 18사 이 정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홍자번의 편민 18사. 보통 이렇게 숫자 뒤에 뭐 18개, 10개 이런 거 나오면 28개 이런 거 나오면 이거 뭐예요? 개혁안이죠? 맞아요. 그래서 시무 28조, 시무 10조, 봉사 10조 뭐 이런 것처럼 개혁안이에요. 그런데 우리 홍자번 들어본 적 있어요? 사실 별로 못 들어봤는데. 그러면 홍자번의 편민 18사는 왜 우리가 많이 못 들어봤냐?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우리가 최충원의 개혁안이 뭐였어요? 최충원. 봉사 10조. 근데 그것도 별로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본인도 안 지켰어. 지킬 의지가 없었어. 홍자번도 마찬가지예요. 홍자번도 이걸 이제 개혁을 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 본인 자체도 고문세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 의지가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럼 뭐만 알면 되냐? 우린 이것만 알면 되겠죠. 홍자번의 편민 18사가 언제? 그거. 충렬왕. 충렬왕이군. 요 정도 시기만. 네, 시기만 체크하시면 돼요. 내용보다는 시기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충선왕 갑시다. 충렬왕의 아들이에요.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충렬왕과 충선왕은 아들과 아버지 사이인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왕을 2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충렬왕이었다가 충선왕이었다가 다시 무슨 일이 있다고 했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후궁과 관련된, 왜 우리 원나라에서 공주를 데려와서 결혼했다고 했는데 이 원나라 부인만 왕비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서열 1위 1번 왕비는 원나라 공주였겠지만 고려 여자들 중에서도 왕비가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부인이 여러 명 있으면 여기서 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뭐겠어요? 서로 막 또 질투와 막 있잖아요. 그렇게 왕실 여자들 사이에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충렬왕이 쫓겨나게 돼요. 그런 어떤 이제 후궁들 여자들 사이에 왕비들 사이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나서 충선왕이 다시 또 왕이 되는데 중간에 또 한 번 충선왕도 비슷한 문제로, 그런 이제 왕비들 사이에 이런 반목 때문에 비슷한 문제로 또 한 번 쫓겨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충렬왕이 왕이 되고 충렬왕이 이제 죽을 때까지 왕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충선왕이 다시 왕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충렬 충선이 반복해서 된 걸 중조, 아까 우리 중조라고 했었죠. 2번씩 막 여러 번씩 왕을 하는 거. 자, 그래서 충선왕과 충렬왕이 이런 관계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충선왕의 업적은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으니까 개혁기구라든가 업적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첫 번째,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사림원을 고치고 개혁을 단행했다. 사림원 설치 체크 한번 해보세요. 사림원 설치. 충선왕 때는 사림원을 설치했어요. 한림원이라고 해서 원래 교지 작성하고 이런 관청이 있었는데 요거를 사림원으로 바꾸고 개혁기구로 개편을 해서 요 기구를 통해서 개혁을 시도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정개혁. 자, 소금과 철의 전매제도를 실시하게 돼요. 소금과 철의 전매제도. 그래서 의염창을 설치하고 소금과 철의 전매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의염창 설치, 소금과 철의 전매제도. 자, 그 다음에 농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 보시면 가로 2번에 농무사를 파견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의염창 설치, 농무사 파견. 자, 그리고 만권당이라는 학술 연구기관을 설치했다. 자, 원나라 연경으로 가서 이 사람이 이제 연경에서 자라고 했으니까 이 원나라 수도가 굉장히 이 사람한테는 편한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중간에 왕을 그만뒀다기보다는 왕이었던 시간 동안에 원나라에 가 있는 일이 좀 많았어요. 이 사람한테는 원나라가 고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원나라 가 있을 때 원나라의 수도인 연경에다가 만권당이라고 하는 학술연구기관 및 도서관, 책이 10,000권 있으니까 뭐겠어요? 도서관이겠지. 그래서 도서관 및 연구기관을 설치하는데 이 기관을 통해서 원나라 학자들과 우리나라 학자들이 서로 교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나라 학자와 우리나라 학자가 서로 학문적인 교류도 하고 학문 연구도 하고 했던 관청이 만권당이에요. 자, 그래서 충선왕은 아무래도 시험에 잘 나오는 왕이다. 사림원, 그 다음에 소금과 철의 전매제인 가견법, 의염창, 농무사, 만권당 이런 것들이 있고요. 뒤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정치사만 하는 거지만 뒤에 사회사나 문화사 가면은 또 충선왕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충선왕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죠. 자, 사료탐구 한번 보시면 거기에 자
휘는 장이고 몽골의 휘는 익질의 보아이다. 선왕의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제국대장 공주이다. 그러니까 충선왕한테 엄마는 원나라 공주지 아빠는 고려 왕이지 할아버지는 원나라 황제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로열 패밀리인 거죠.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지. 자, 어쨌든 충선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충숙왕 때는 찰리변이 도감 정도만, 관청이겠죠. 뭐 도감으로 끝나는 거니까 찰리변이 도감이라는 관청이 있어요. 찰리변이 도감이나 전민변정 도감이나 역할은 비슷해요. 억울하게 땅 뺏긴 사람 도와주고 노비 풀어주고 이런 거 해라, 이런 거 하겠다, 이런 관청이었는데 이제 권문세족의 반발로 제대로 실시가 안 됐던 거고, 그 밑에 보면 입성책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나라에서 주장한 거예요. 고려에서 우리나라 고려를 원나라의 하나의 지방 정부로 편입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원나라 만들어주세요. 우리 원나라 될래요. 이런, 여러분 표정이 별 미친놈들이 다 있네. 이런 표정들인데 이때 그랬어요. 그런 걸 요구했었어. 그게 입성책동이야. 그런데 원나라에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주장을 할 때 원나라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끝나는 건데 원나라에서 거부했죠. 뭐라고 했었냐면 세조구제라고 하는 걸 내세우면서 거부를 했었어요. 세조구제가 뭐냐면 예전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그대로 유지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왕이 세조라고 하는 쿠일라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세조구제라는 건 세조가 옛날에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놔서 우리는 고칠 수가 없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네는 우리 예전에 세조가 고려는 그냥 놔두라고 했어. 고려는 중국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너네는 봐줄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원하고 우리를 중국으로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중국에서는 안 돼, 세조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구제. 그 다음에 여기 입성책동. 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라는 거, 별로 중요하진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충목왕. 자, 충목왕도 개혁에 동참했었죠. 개혁을 시도했었는데 충목왕 때는 정치기구 하나만 체크하시면 돼요. 충목왕 때는 정치도감이라는 관청이 있었다. 정치도감. 자, 그래서 관청 하나씩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아까 충선왕은 사리몬이었고 개혁기구가. 그 다음에 충숙왕은 뭐였어요? 아까 만들 뻔했던 찰리변이 도감에 설치하려고 했던. 그 다음에 충목왕은 뭐였어요? 정치도감. 이렇게 관청 하나씩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개혁을 시도했던,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개혁을 시도했던 왕들을 한번 정리해봤고, 한 장 넘기시면 드디어 또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왕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공민왕이죠. 봅시다, 공민왕. 자, 일단 공민왕의 이름에서 우리가 딱 알 수 있어요. 원 간섭에서 좀 벗어났나?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름에 뭐가 없어요. 충자가 없어. 그러니까 원나라로부터 벗어났나 보구나. 자, 그러면 원나라로부터 공민왕이 이렇게 충자도 떼버리고 이렇게 뭔가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공민왕이 잘하기도 했지만 이 당시의 상황이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당시의 상황이 원나라와 명나라가 바뀌는 시기, 즉 원명교체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나라는 망해가고 있는 그 시기, 그 다음에 명나라가 새로 등장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되게 막 혼란스럽다, 이 말이죠. 나라가 바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민왕이 충자 딱 떼버리고 개혁 딱 밀어붙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명교체기였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할 수가 있었다. 자, 그러면 공민왕이 딱 왕이 되고 나서 지금 당장 공민왕이 해야 되는 두 가지 과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원나라로부터 그동안 간섭받았던 거를 이제 끝내는 거죠. 즉 원나라로부터 벗어나는 정책, 이런 거를 반원자주정책이라고 그래요. 반원자주정책. 자, 반원자주정책, 원나라로부터 벗어나는 정책.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권문세족들을 좀 억누르면서 왕권을 다시 강화시키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커다란 정책의 흐름은 왕권 강화 정책이죠. 자, 그래서 공민왕의 큰 목표 두 가지는, 하나는 반원 자주 정책, 원나라로부터 벗어나는 정책, 또 하나는 왕권 강화 정책. 이렇게 두 가지가 공민왕의 커다란 개혁 정책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거, 이왕 공부할 거 따로 나눠서, 요거는 반원 자주 정책이구나, 요거는 왕권 강화 정책이구나,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반원 자주 정책 먼저 볼까요? 자, 첫 번째 반원 자주 정책에서는 일단
우리가 한 단계씩 관제가 그렇게 낮아졌었는데 요거를 다시 회복. 그래서 이거를 관제 복구라고 그래요. 자, 관제 복구. 관제 복구. 자, 그런데 이 관제 복구를 설명하면서 지문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문종 때의 관제로 복구하였다. 이렇게 지문에 나오기도 해요. 문종 때의 관제로 복구하였다. 관제 복구긴 한데 왜 문종대로 갔다는 거지? 왜냐면 이렇게 중앙정치 조직이 아까 우리 이성육부였었잖아요. 이성육부가 시작된, 그러니까 이성육부라고 하는 체제를 만들기 시작한 시기가 성종, 완성된 시기가 문종이에요. 그러니까 문종 때의 관제로 돌아갔다는 건 결국 무슨 뜻이에요? 그냥 옛날 관제로 다시 되돌렸다. 이런 뜻이니까 혹시 지문에 그렇게 나오더라도 맞는 말이구나. 똑같은 말이구나. 설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 거지 사실은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문종 때의 관제로 환원하였다 해도 되고 그냥 관제를 복구하였다 해도 되고 똑같은 표현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관제로 복구 옛날 명칭으로 다시 돌아갔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나쁜 그런 권문세족의 무리들 특히 친원 세력들을 제거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 기황후의 오빠가 누구라고 했어요? 기철을 숙청했죠. 그래서 기철을 포함한 이런 친원 세력을 제거한 친원파를 숙청하게 돼요. 친원 세력을 숙청하게 된다. 기철 등 친원파를 숙청했죠. 기철 등 친원파를 숙청하게 된다. 자, 그래서 숙청을 해서 제거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몽골의 풍습을 없애요. 몽골풍을 폐지. 그래서 몽골풍을 없애는데 일단 공민왕이 그동안 이제 몽골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니까 왕들도 변발에 호복을 하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머리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원나라 옷을 입고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하가 찾아와서 건의를 한 거예요. 이제 그거 그만합시다. 변발의 호복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하의 의견에 따라서 변발과 호복을 없애고 이런 몽골의 풍습 등을 없애가기 시작하죠. 자, 그게 몽골풍 폐지. 자, 그리고 쌍성총관부 탈환. 자, 쌍성총관부라고 해서 아까 우리 원나라가 뺏어간 땅인데 안 돌려줬던 거. 그래서 안 돌려줬었으니까 무력으로 뺏어왔죠. 쌍성총관부를 탈환하게 된다. 자, 여러분 272페이지 지도에 보시면은 좀 연한 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이렇게 표시된 이 지역이 바로 쌍성총관부, 화주의 쌍성총관부를 우리가 다시 되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고려 말의 영토가 여기까지 올라간 거죠. 여러분 원래 고려 초기의 영토 기억나요? 고려 초기의 영토가 원래는 어디서부터였냐면 대동강에서 원산만, 고려 태조 왕건이 나라를 막 세웠을 때 대동강에서 원산만이었다가 영토를 조금 넓히죠.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그리고 강동육주 차지하고 나서 거란이랑 싸우고 나서 천리장성을 쌓아요. 그게 압록강에서 도련포. 그리고 여기 화주의 영토를 차지하게 되죠. 이 영토 확장은 우리가 조선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영토 확장 시기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쌍성총관부를 탈환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요동지방을 공격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동공략. 자, 요동지방을 공략하기도 하죠. 요동공략. 그런데 공략은 뭐지? 공략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요동 지역에 친원 세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잠깐 공격했다가 우리가 여기를 점령을 했지만 다시 그 지역을 주고 그냥 놔두고 나와요. 명나라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잠깐 점령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동정벌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고 요동공략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요동정벌은 언제 가게 되냐. 요동정벌 갔다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되돌아오거든요. 그때는 요동정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때는 잠깐 차지했다 되찾았기 때문에 공략. 그러니까 요동공략 나오면 공민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동공략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원, 자주, 정책 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거기 보시면은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왕권 강화 정책 볼까요? 이제 왕권 강화 정책은 첫 번째 정방을 폐지했어요. 자, 정방 원래 정방 누가 설치한 거? 최우가 한참 전이죠. 무신집권기에 최우가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설치했었는데 그동안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됐다가 이제서야 없어진 거죠. 그러면 정방을 폐지했다는 건
요 정방의 인사권을 이제 누가 드디어 가져오게 된 거예요. 드디어 왕이 가져오게 된 거죠. 그전에는 최씨 무신 정권에서 가지고 있다가 권문세족들이 차지했다가 드디어 이제 인사권을 왕이 가져오게 된 거예요. 정방이 폐지되면서. 자, 그래서 이때 정방을 폐지하고 인사권을 왕이 갖게 되며 이때 되면서 많이 등용했던 새로운 관리들이 누구냐? 신진사대부예요. 그래서 이때 공민왕 때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하게 된다. 신진사대부의 등용. 자, 그 다음에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게 되죠. 전민변정도감 설치. 자,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민변정도감이 공민왕 때 처음 설치된 건 아니에요. 아까 기억나요? 충렬왕 때도 전민변정도감 있었고 원래 처음 만들어진 건 원종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건 공민왕 때 처음 만든 건 아니지만 공민왕 때 이제 성과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 전민변정도감 하면 우리가 같이 떠올라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신돈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공민왕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면서 이 관청의 역할은 뭐냐면 권문세족한테 억울하게 뺏긴 토지를 다시 조사해서 되돌려 주거나 아니면 노비가 된 사람 풀어주고 이제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 전민변정도감이 권문세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맡아야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관련이 없는 승려인 신돈을 등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민변정도감 설치와 더불어 따라오는 사람이 반드시 신돈이어야 하죠. 신돈으로 하여금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서 개혁을 하도록 맡긴 거예요. 그게 바로 공민왕 때고, 자, 그 다음에 성균관을 정비하게 되죠. 자, 성균관을 정비해서 순수 유학 교육 기관으로 정비하게 돼요. 자, 무슨 뜻이냐면 원래 성균관이라고 하는 학교가 국자감이었는데 여기에서는 기술학과 유학을 같이 가르쳤었어요. 그런데 그 기술학 가르치는 거를 없애버리고 유학만 가르치는 학교로 개편을 하게 된 거예요. 순수 유학 교육 기관으로 정비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성균관 정비 그리고 과거제 정비 이런 것들이 바로 공민왕의 왕권 강화 정책이죠. 자, 공민왕의 개혁 정책은 왕권 강화 정책과 반원 자주 정책으로 나눠지는데 특히 여기에서는 이런 쌍성종간부 탈환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친원파 숙정, 관제 복구, 그 다음에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정방 폐지, 전민변정도감 설치, 신돈 이런 개혁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결론부터 한번 얘기해 보면 이렇게 개혁을 시도하고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이제 시도를 했었지만 결국에 공민왕의 이런 개혁 정책이 마무리가 안 되고 끝나게 돼요. 왜냐하면 공민왕이 살해를 당했기 때문인데 이 공민왕 같은 경우는 자기의 측근 세력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자제위라고 하는 측근 세력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아무리 여기가 원명교책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권문세족들이 남아있고 원나라의 간섭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공민왕의 개혁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공민왕 이후에는 고려는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공민왕의 아들인 우왕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창왕, 그리고 이 우왕 때는 이성계가 정권을 차지하는 위화도 회군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이때쯤 되면 고려가 이제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까지가 공민왕 때까지가 그래도 이제 고려가 좀 유지가 됐었던 때구나. 자, 여러분 273페이지 거기 보시면 반원 정책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민변정도감 설치 나와 있고요. 자, 공민왕의 전민변정도감은 반드시 누가 따라와야 돼요? 신돈 따라와야 되죠. 그래서 신돈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신진사대부의 성장 나와 있어요. 신진사대부의 성장. 자, 신진사대부는 말 그대로 신진, 새롭게 등장한 사대부, 선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사대부인데 그럼 얘네들은 언제 새롭게 등장했냐? 어떻게 새롭게 등장했냐? 향리의 자제 출신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방에서 차근차근 공부하고 있던 애들이 이때 이제 관직으로 나오게 된 거죠. 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신진사대부는.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음서보다는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올랐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실 처음 등장한 건 언제부터냐? 무신집권기부터예요. 왜 우리 무신집권기 때 문신 등용하려고 만든 기구가 뭐였어요? 최우가 서방.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등장한 사람들이 나중에 신진사대부를 형성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원래 기원은 무신집권기였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정방을 폐지하면서 인사권을 왕이 장악하게 되죠. 그때부터 대거 등장을 해서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성장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공민왕의 개혁을 딱 뒷받침을 못했어요.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성장한 세력이 신진 사대부다. 자, 그리고 신진 사대부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게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였다는 거. 자,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송나라에서 생겼고 이게 그러니까 원나라를 통해서 고려에 들어오게 된, 그래서 원나라 말기쯤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 자, 그런 학문인데 새로운 신유학이에요. 말하자면 그 전의 유학과는 다른 좀 더 철학적인 신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고, 이거를 먼저 받아들인 세력이 신진 사대부이기 때문에 나중에 신진 사대부가 조선을 세울 때 이 성리학의 이론을 가지고 조선을 세우게 되죠. 자, 거기 보시면 신진 사대부의 특징, 학자 출신의 관료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과거를 통해서, 그리고 땅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재산이 많거나 하진 않죠. 지방의 중소 지주 출신이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신흥 무인과 결탁을 해서 조선을 세우게 되죠. 자, 그래서 275페이지 보시면은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가 비교가 되어 있는데 이 신진사대부는 권문세족과 비교가 잘 돼요. 그래서 이 권문세족 같은 경우는 친원 세력이고 이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는 친명 세력이죠. 그래서 대외관계라든가 경제적 기반이라든가 또는 관직에 진출하는 방법도 다르죠. 음서와 또는 과거 시험. 그리고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이면 권문세족은 불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이니까 성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두 세력이 비교가 잘 돼요. 그래서 신진사대부와 권문세족은 좀 비교를 해볼 것 알아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 고려의 멸망 나오죠. 고려의 멸망. 자, 우리가 고려의 멸망을 하려면, 고려의 멸망을 좀 살펴보려면 왜구와 홍건적을 좀 살펴봐야 되죠. 우리가 앞에서 10에서 11세기는 거란, 12세기는 여진, 13세기는 몽골, 그리고 14세기 말에 왜구와 홍건적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홍건적부터 봅시다. 자, 홍건적이 침입을 하게 돼요. 그럼 홍건적은 누구니? 자, 홍건적이라고 하는 건 한족, 중국의 한족이에요. 중국 한족 농민 반란군이에요. 그러니까 원나라 말기에 등장한 중국의 한족, 중국 민족 중에 대표적인 게 한족인데 한족 농민 반란군이 바로 이 홍건적이죠. 그러니까 원나라가 망해갈 때 명나라 농민들이 막, 그러니까 새로운 그 원래 중국민들이, 중국의 한족들이 여기저기서 반란 일으키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노략질을 하러 쳐들어왔는데 그 쳐들어온 대상이 우리나라까지였었다. 그래서 이 농민들이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중국 농민들이. 그게 바로 홍건적이고, 자, 그러면 홍건적의 1차 침입 봅시다. 1차 침입 공민왕 때. 자, 얘네들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얘네들이 어디까지 내려오냐? 서경 지역까지 내려요. 서경이면 평양, 평양까지 내려오죠. 그래서 1차 침입 때는 서경이 함락됐었어요. 서경이 함락됐었고, 이때 막아낸 사람이 정세훈, 이방실, 뭐 이성계 이런 사람들이에요. 고려 말에 등장한 무인들. 이 사람들이 잘 막아내게 되죠. 자, 그런데 곧 또 한 번 홍건적이 침입을 하게 돼요. 역시 공민왕 때. 자, 그런데 이때는 또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때는 서경만 함락당하고 말았지만 여기는 어디까지 내려오냐? 개경까지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개경이 함락되죠. 자, 개경이 함락됐으면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난을 가야죠. 그래서 이때 공민왕이 복주로, 복주는 어디냐면 안동이에요. 안동. 안동까지 피난을 가기도 하죠. 공민왕이 복주까지 피난을 가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 홍건적 같은 경우는 1차 침입도 공민왕이고 2차 침입도 공민왕, 주로 공민왕 때 쳐들어왔었고, 공민왕이 복주로 피난 가는 계기가 됐던 게 바로 홍건적의 2차 침입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왜구 봅시다. 왜구. 자, 그러면 홍건적은 중국 농민 반란군이고, 그럼 왜구는 누구야? 왜구는 일본 해적이에요. 특히 쓰시마 섬에 근거를 둔, 쓰시마 섬에 근거를 둔 일본 해적들을 우리가 왜구라고 하고, 이 왜구는 고려 한 중기, 고려 후기부터 엄청나게 많이 쳐들어왔어요. 해안 지역으로 많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보통은 왜구가 일본 쪽에서 쳐들어오니까 주로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은 어디겠어요?
경상도 지역에서 강원도, 경상도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겠죠. 특히 경상도에서.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왜구가 더 침략을 자주 하게 되면서 이제는 해안에서만 이렇게 노략질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륙에까지 들어와서 노략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왜구의 기세가 굉장히 셌었고, 말하자면 기세등등했었고, 얘네들이 언제까지 쳐들어오냐? 조선 초까지 쳐들어와요. 그래서 고려 한 후기부터 조선 초까지 그렇게 열심히 쳐들어왔던 애들이죠. 걔네들이 바로 왜구인 거고, 특히 아까 우리 홍건적 같은 경우는 어느 왕 때 주로 많이 쳐들어왔어요. 주로 공민왕 때 집중되죠. 그런데 여기는 주로 우왕 때 집중이 돼요. 그래서 우왕의 재위 기간 동안, 우왕이 이제 왕이었을 때 거의 한 40번 정도? 140번 정도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140번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자주 쳐들어온 거냐? 몇 달에 한 번은 꾸준히 1년에 몇 번 쳐들어오는 거예요. 몇 달에 한 번, 한 두세 달에 한 번은 꼭 얘네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야 해. 그런 애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주 쳐들어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주로 이제 우왕 때 잘 막아냈는데, 자, 그럼 이때 막아낸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도 마찬가지고 1차 침입, 2차 침입, 홍건적인 침입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은 뭐 최영이라든가 이성계라든가 정세훈, 이방실 같은 이런 신흥 무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막아내게 된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전투 몇 개 체크해 볼게요. 황산대첩, 그 다음에 홍산대첩, 그 다음에 진포대첩. 자, 여기서는 누군지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황산대첩은 누구냐면 이성계, 그 다음에 홍산대첩은 최영, 그 다음에 진포대첩은 최무선. 특히 화약을 만들었던 최무선은 이 화약을 이용해서 진포대첩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그래서 우왕. 자, 그 다음에 뭐 관음포대첩 정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창왕 때는 여기 이제 우왕이고, 창왕 때는 아예 쓰시마섬을 토벌하러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쓰시마섬 토벌, 쓰시마섬을 토벌하기도 했는데, 이때 토벌했던 사람이 박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위로 하여금 쓰시마섬을 토벌하여 결국에는 얘네들을 이제 섬멸하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가 한 명 정도 알아둬야 되는데 누구냐? 이성계예요. 앞으로 우리 주인공 이성계니까. 그래서 이성계의 황산대첩이고, 그럼 황산이 어디지? 황산은 어디냐면 남원 운봉이에요. 남원 지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왜구가 어디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저기 전라도까지 쳐들어왔으니까 내륙으로까지 진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상도 해안뿐만 아니라 내륙으로까지 쳐들어왔다라는 것도 여기서 알 수 있고요. 특히 이성계가 황산대첩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성계 황산대첩. 자, 그래서 왜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창왕 때는 쓰시마섬을 토벌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우왕, 창왕 때, 특히 우왕 때 굉장히 왜구의 침입이 심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275페이지, 276페이지. 자, 276페이지 보시면 왜구의 무력 토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홍산대첩, 황산대첩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동정벌과 위화도 회군 해서 고려가 망하는 과정을 잠깐 살펴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은 요동정벌이라고 나와 있죠. 일단 거기 보시면 명예 천령이 설치 통보, 요거부터 볼까요? 자, 명나라가 조선에 천령이 설치를 통보하게 돼요. 자, 명예 천령이 설치 요구가 있었죠. 자, 명나라에 천령이 설치 요구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지도에서 공민왕이 차지한 땅 기억나죠? 그 공민왕이 차지한 땅이 원래 뭐였어요? 뺏어온 거, 쌍성총관부. 그 쌍성총관부는 원나라가 뺏어갔던 땅이죠. 자, 원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 자리에 명나라가 생겼어요. 그리고 원나라가 쌍성총관부를 설치했던 이 땅을 사실 우리가 다시 탈환했었죠. 뺏어왔었는데, 자, 명나라가 들어서고 나서 명나라가 뭐라 그랬냐면, 이 땅, 쌍성총관부 땅 우리가 다시 뺏어온 거, 이거 원래 원나라가 가지고 있던 거네. 그러면 우리 거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자리에다가, 쌍성총관부 있던 자리에다가 천령이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우리한테 통보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령위를 설치할 때니 관청이에요. 관청을 설치할 때니 내놔. 다시 내놔. 그거 우리 거잖아 원래.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쩡히 다시 찾아왔던 이 쌍성 총관부를 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게 명예 천령위 설치 요구예요. 자, 그러면 이 명예 천령위 설치 요구에 고려해서는 어떻게 했냐? 당연히 거절이죠, 거절. 자, 그래서 우리가 거절하면서 너네 이렇게 까불면 우리가 너네 쳐들어간다? 그게 요동정벌이에요. 그래서 요동정벌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자, 요동정벌 계획을 세우게 된 건데 이때 요동정벌 계획을 세웠을 때 이성계는 우리의 주인공 이성계니까 이성계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 반대했어요. 그래서 사불가론이라고 하는 걸 제시해요. 네 가지 절대 안 되는 이유, 네, 쳐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네 가지를 발표를 하게 되죠. 그게 이성계의 사불가론이에요. 한 장 넘기시면 이성계의 사불가론이 사료로 나오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름에 군사를 일으키면 안 되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쳐들어가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또 우리가 쳐들어가면 외국가 쳐들어올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불가론을 제시하죠. 이성계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었지만 결국에는 요동정벌을 떠나게 되죠. 자, 우왕과 최영이 이성계에게 요동정벌을 지시하게 돼요. 네가 갔다 와. 이성계한테 네가 갔다 와라. 자, 그래서 이성계가 결국에는 요동정벌을 어떻게 왕이 갔다 오라는데 떠나야지. 그래서 요동정벌을 떠났는데 자, 이제 군대를 이끌고 어디까지 갔냐면 압록강 근처까지 갔어요. 이제 넘으면 되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가면은 바로 이제 중국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압록강 근처까지 갔다가 거기에 이제 그날 되게 비가 많이 왔어요, 밤에. 그래서 이제 진을 치고 날 밝으면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성계가 결단을 내리게 돼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랑 같이 갔던 장군을 불러서 설득을 하게 되죠. 조민수 장군을 불러서 설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닌 것 같지 않냐? 이거 우리더러 이기고 오라는 전투 아니야. 나가 죽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는 가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군대를 돌려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나 무서워서 안 갈래 이게 아니고 자, 왕이 준 군대 전투를 하라고 왕이 군대를 줬는데 그 군대를 끌고 명령을 어기고 다시 개경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쿠데타죠. 반란. 그래서 이성계가 이런 위화도 회군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에는 정변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고 본인이 집권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 사건을 우리가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죠. 자, 위화도에서 다시 군대를 돌려서 되돌아왔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 못 가겠어 이게 아니고 다시 군대를 돌려서 쳐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변, 쿠데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위화도 회군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은 위화도 회군. 자, 그래서 요동의 주장에 따라 결국에는 요동정벌이 단행됐지만 다시 되돌아와서 최영을 제거하죠. 최영을 제거하고 자기가 이제 실권을 차지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건 이성계가 또는 그의 무리들이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장악한 사건. 그 사건을 우리가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제 신흥무인과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무인과 그 다음에 신진 사대부 결탁을 했던 신진 사대부가 정권을 차지하게 된 거고요. 자, 이제 우리들이 정권을 딱 차지했으니까 이제 개혁을 해 나가야 되겠죠. 지금 대부분의 토지가 다 권문세족에게 수조권이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조권들을 다 뺏어서 몰수해서 다시 관리들한테 즉 신진 사대부들한테 재분배를 하게 돼요. 그게 토지제도의 개혁 또는 전제개혁이라고 그래요. 토지제도의 개혁, 전제개혁. 자, 그 제도를 과전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전법이 실시가 되죠. 자, 그러니까 정권 차지했지. 그 다음에 전제개혁했지. 자, 이제 뭐만 남았냐? 이제 나라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원래는 우왕이었고 그 다음에 우왕의 아들 창왕에게 왕위를 강제로 물려줘요. 그리고 나서 그 창왕마저도 폐위를 시키고 공양왕이라고 하는 이제 허수아비 왕의 이제 친척 중에 한 명을 데려다가 왕으로 앉혀놓고 그 사람한테 왕위를 이어받는 양위의 형식을 띄어서 결국에는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죠. 자, 거기 보시면 가로 3번에 조선 건국 나와 있죠. 조선 건국.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제개혁에 반대했던 온건 개화파를 이제 온건파 사대부를
이제 제거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정몽주가 이때 제거가 되죠. 자, 그래서 정몽주를 비롯한 온건파 사대부를 제거하고 이제 공양왕에게 양위를 받는 형식을 띄어서 조선을 새로 세우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조선 건국의 과정이었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고려의 중세의 정치를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여러분하고 아까 어디서부터 했었냐면은 문벌귀족, 문벌귀족 사회부터 한번, 그러니까 중앙정치 조직부터 했었죠. 그래서 제도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문벌귀족 사회, 문벌귀족 사회에서는 여러분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선도운동, 그 다음에 이 문벌귀족 사회가 붕괴된 사건은 뭐였어요? 무신정변. 그래서 무신집권기에서는 집권자의 변화하고 권력 기구, 그리고 하층민의 봉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외관계에서는 시기별로 10에서 11세기 거란, 12세기 여진과의 관계, 13세기 몽골, 그리고 이 몽골과의 저항으로 이제 침략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강화를 체결하게 되면서 원간섭기에 들어가죠. 원간섭기에서는 원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간섭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가 저항했던 개혁 왕들 있죠. 이 개혁 왕들 중에서는 충선왕하고 마지막에 공민왕, 이렇게 2명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이 있었고, 그리고 고려의 멸망 과정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자, 이제 정치사가 끝났고요.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 이제 경제사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